저는 원래 결혼이나 출산 같은 건 제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했고 누군가와 삶을 맞춰가는 게 번거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제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서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을 때였어요. 원룸은 구했는데 가구가 하나도 없었죠. 중고마켓을 뒤져서 저렴한 장롱 하나를 샀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배송은 현관 앞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게다가 조립은 셀프였고요. 아, 진짜 이걸 어떻게 하지? 박스를 뜯어보니 나무판과 나사가 가득했습니다. 설명서를 봐도 도통 이해가 안 됐어요. 2시간을 씨름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중고마켓 동네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구 조립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치킨 한 마리 살게요. 그렇게 올린 글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저 근처 사는데 퇴근하고 들를게요. 치킨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저녁 7시쯤 그 사람이 제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죠. 안녕하세요. 장롱 조립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첫인상은 평범했습니다. 키도 평균, 외모도 평범, 옷차림도 그냥 무난한 회사원 스타일이었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이 친근해 보였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씨름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저 이런 거 좀 자주 해봐서요. 그는 공구 가방을 들고 들어와서 능숙하게 장롱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 소리를 내며 판을 맞추고 나사를 조이고 손놀림이 정말 빨랐어요. 제가 2시간 동안 고민한 걸 20분 만에 뚝딱 완성해버렸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세요? 설명서 보는 요령이 있어요. 순서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아요. 조립을 마친 그는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아, 잠깐만요. 치킨 시켰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진짜 큰 도움 받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치킨 산다고 했잖아요.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미안해요. 결국 그는 제 권유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치킨이 오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과 직장도 가깝고 취미도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죠. 대화가 편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원래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랑 얘기하는 것도 좋네요. 그의 그 말이 묘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처음엔 동네 맛집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만나서 밥을 먹고 영화를 보러 가고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애 기간은 비교적 평온했어요. 그는 특별히 로맨틱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약속을 잘 지켰고 배려심도 있었어요. 화를 내는 일도 거의 없었고 모난 데 없는 성격이었죠. 2년쯤 사귀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 생각해볼까? 결혼? 그래, 너랑 평생 살고 싶어.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결혼은 제 계획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했고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결혼.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성대한 결혼식 대신 작은 스몰 웨딩으로 소박하게 치렀고 분당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신혼생활은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각자 출퇴근하고 주말엔 함께 장을 보고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다만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은 몸이 피곤할 때 유독 짜증을 많이 냈어요.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어. 정신적으로 예민하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 알았어, 푹 쉬어.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전날에 짜증 부려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요. 하지만 그 짜증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건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건 나중에 훨씬 큰 문제가 될 징조였습니다.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아기 가지면 어떨까? 아기?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당연히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나는 아이를 정말 좋아해.
우리 아기 생기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왜? 우리 경제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잖아.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아이 계획이 없었는데.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말했죠.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너무 급하게 말했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은 틈만 나면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아기를 보면 저 아기 정말 귀엽다. 라고 하고 TV에서 육아 프로그램이 나오면 유심히 보면서 우리 아기도 저렇게 예쁠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었지만 점점 압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진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제발. 나는 정말 출산하고 싶지 않아. 커리어도 있고 사실 건강도 걱정되고 그래. 내가 다 도와줄게. 육아도 절반씩 할 거야, 약속할게.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저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성격 때문에 더욱 고민이 깊어졌어요. 피곤할 때마다 짜증을 내는 그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육아는 24시간 전쟁이라던데 이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남편은 계속 설득했고 주변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아기 낳아야지. 나중에 후회해. 늦으면 더 힘들어. 결국 저는 마음을 접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됐죠. 임신 기간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입덧도 심했고 몸도 무거웠어요. 하지만 남편은 처음 약속과 달리 그다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빠, 장 좀 봐줄래? 아, 나 피곤해. 내일 하면 안 돼? 청소 좀 같이 해. 지금? 나 좀 쉬고 싶은데. 그때마다 저는 혼자서 모든 걸 해냈습니다. 출산하면 달라지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드디어 출산의 날이 왔습니다. 진통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손만 잡아주고 있었지만 그 손길조차 힘이 되지 않았어요. 16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모든 고통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남편도 눈물을 글썽이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기는 2시간마다 울었어요. 밤낮이 바뀌어서 새벽에는 더 심하게 울었죠. 모유 수유를 하려고 했지만 양이 부족해서 분유를 섞어 먹였고 수유 후에는 트림을 시키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재우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지금 준다. 젖병 소독과 빨래, 기저귀 교체와 수유, 잠잘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에 3시간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남편과는 교대로 돌보기로 약속했었어요. 저는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남편은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지만 새벽 3시에 남편을 깨우면 아, 조금만 더 자게 해줘. 약속했잖아. 지금 너무 힘들어. 알았어. 알았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일어나는 남편. 그리고 10분도 안 돼서 다시 소파에 누워 자는 모습. 결국 아기는 제가 다시 안아야 했습니다. 아, 빨리 일어나. 아, 진짜 피곤하다고. 나도 내일 출근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당신은 육아휴직이잖아. 나는 회사 가야 한다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구나. 육아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고 제 몸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산후우울증인지 그냥 우울증인지도 모를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옷은 아기 토사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을까? 그 불안은 예감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육아 2달째 저는 완전히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3시간도 안 됐고 제대로 씻지도 못했으며 밥도 거르기 일쑤였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하겠어. 도와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내일부터 갈게. 다음 날부터 엄마는 매일 오전 9시에 오셔서 저녁 6시까지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엄마가 오시는 날부터 저는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낮 시간 동안 잠도 자고 밥도 제대로 먹고 샤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아니었으면 진짜. 괜찮아.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저는 그냥 당연하게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매일 9시간씩 손주를 봐주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매달 100만 원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 손주인데. 아니야, 엄마. 이건 당연한 거야. 남들도 씻었으면 200만 원씩 내잖아. 100만 원도 적은 거야. 결국 엄마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매일 와서 애 봐주시잖아.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어. 그래, 좋네. 시터비보다 훨씬 싸다. 처음엔 남편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이야, 돈을 꼭 드려야 해. 당연히 드려야지. 매일 9시간씩 애 봐주시는데. 그래도 장모님은 할머니잖아. 남들은 부모가 공짜로 손주 봐준다던데? 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들도 친정엄마가 애 봐주면 그냥 고맙다고만 하지 돈까지 주진 않던데. 좀 이상하지 않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니, 그냥 우리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매달 100만 원은 좀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조리원 비용 500만 원도 친정에서 내주셨고 출산 준비물도 대부분 엄마가 사주셨어요. 게다가 지금 매일 와서 손주를 돌봐주시는데 100만 원도 아깝다고요? 조리원비도 우리 엄마가 내셨잖아. 출산 준비물도. 그리고 지금 매일 9시간씩 애 봐주시는데 100만 원이 과한 거야? 그건 장모님이 알아서 해주신 거잖아. 알아서라고? 그럼 오빠가 한 게 뭔데? 나는 돈 벌잖아. 말이 안 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언니, 문 좀 열어줘. 신우이였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신우이가 4살짜리 딸을 데리고 서 있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아, 오빠가 오늘 우리 서연이 좀 봐준다고 했어.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아, 왔어? 서연아, 이리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나한텐 말도 안 했잖아. 아, 깜빡했네. 동생이 오늘 급한 일 있다길래 서연이 봐주기로 했어. 그건 그렇다 쳐도 나한테 미리 말을 해야지. 뭐 어때? 어차피 장모님이 우리 애 봐주시잖아. 서연이 하나 더 보는 거 별거 아니지. 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장모님은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아기 하나 더 보는 게 뭐 어렵겠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연하지. 어차피 우리 100만 원씩 드리잖아. 그 정도면 아이 둘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우리 엄마는 무료 시터가 아니야. 우리 돈 들이잖아. 100만 원 드린다고 해서 조카까지 봐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뭐가 문제야? 그냥 애 하나 더 보는 건데. 그때 친정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괜찮아. 내가 서연이도 같이 볼게. 엄마, 아니 이건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조용히 웃으며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그러셨어요.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신우이를 배웅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무시? 내가 언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카 데려와서 봐달라고 하는 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야. 알았어, 알았다고. 다음엔 미리 말할게. 그만 좀 해. 남편은 짜증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엄마를 그냥 공짜 시터로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본심은 대체 뭘까? 그 답은 곧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몇 번 더 신우이의 딸을 데려왔습니다. 매번 미리 말은 했지만 그건 통보에 가까웠어요. 오늘 서연이 또 온대. 그럼 시어머니한테 맡기면 되잖아. 엄마는 바쁘시대. 어차피 집에 장모님 계시잖아. 어차피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결국 친정엄마는 매주 두세 번씩 조카까지 함께 돌봐주셨어요.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엄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매번 고생시켜서. 괜찮아. 서연이도 착하던데 뭐.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태도는 갈수록 더 당당해졌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식을 다녀와서 취한 채로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다들 부러워하더라. 장모님이 공짜로 애 봐주신다고. 공짜? 뭐 100만 원 드리긴 하지만 시터비보다 훨씬 싸잖아. 거의 공짜지. 당신 지금 술 취했어? 취하긴 사실을 말한 건데. 그리고 장모님은 어차피 집에서 노시잖아. 애 봐드리는 게 뭐가 힘들겠어. 노신다고? 일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잖아. 그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어요. 대신 다음날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내일 우리 집에서 밥 먹자. 그래, 알았어. 토요일 저녁 엄마가 오셨을 때 남편은 평소처럼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식사를 하는 중간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다음 주에 또 서연이 좀 봐달라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때 엄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사위,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나한테 100만 원 주는 거 많다고 생각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많다고 생각하지? 그게 시터보다는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조카까지 봐달라고 하는 거지? 엄마는 조용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은행 어플을 켜서 남편 앞에 화면을 들이미셨어요. 이거 봐. 화면에는 엄마의 통장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잔고는 5억이 훌쩍 넘었고 그걸 본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계신 줄 몰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분당에 작은 빌딩 하나 있어. 매달 임대 수익으로 이것저것 떼고 2천만 원 정도 들어와. 2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내가 100만 원 받고 애 봐주는 게 그렇게 아깝다는 거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10년 전에 애들 아빠 돌아가실 때 분당 아파트 팔고 대출 좀 받아서 건물로 바꿨었지. 수익이 꾸준하거든. 그걸 왜 지금까지? 말을 안 한 이유?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살라고. 세상이 위험하니까. 엄마는 핸드폰을 치우며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애 봐주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딸이 힘들어해서 도와주는 거지. 그런데 사위가 나를 막 부려먹을 수 있는 보모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아닙니다. 아니긴 조카까지 떠넘기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굴잖아.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 이런 거 아니야. 앞으로는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엄마 말씀 들었지. 앞으로는 함부로 하지 마. 알았어.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반성하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뭔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어요.
부동산 상속세 증여. 화면에 떠 있는 검색어들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우리 엄마 재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여보, 장모님께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장모님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사드리고 싶은데요. 장모님 건강 챙기셔야 해요.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갑자기 극진한 사위가 된 남편.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심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애정마저 사라졌습니다. 엄마의 통장을 본 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반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편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빠가 오늘은 기저귀 갈아줄게.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아니지. 원래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미안했어. 그 말투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몇 달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기저귀를 갈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이상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당신은 좀 쉬어. 남편은 어설프게 아기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때? 잘했지? 그 웃음이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께 전화 좀 드릴까? 저녁 같이 드시자고. 왜? 그냥 그동안 장모님께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어제 사과했잖아. 그래도 식사 대접은 해야지. 장모님 좋아하시는 음식 뭐야? 대게라도 주문할까?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만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장모님께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엄마 통장 보기 전에는 그렇게 안 했잖아.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내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뭐야? 당신 지금 나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보는구나. 나쁜 사람까지는 아니고 그냥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남편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30분 후에 나와서는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했네. 진심으로 장모님께 잘하고 싶은 거야. 믿어줘.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매일 엄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장모님 빌딩이 어디에 있대? 분당 어디쯤? 임대료가 얼마나 되길래 매달 2천씩 들어와? 빌딩 크기는 어느 정도야? 장모님 명의야? 처음에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계속되면서 불편함이 커졌어요. 왜 자꾸 우리 엄마 재산 이야기를 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싶어서? 그게 왜 궁금한데? 나중에 우리도 증여받을 수 있잖아.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장모님이 나중에 딸한테 물려주실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미리 알아봐야지. 증여세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계획이 필요하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엄마가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을 어떻게 받을지 계산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 엄마 아직 환갑도 안 됐어. 건강하시고. 알아,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지. 나중에 급하게 하면 세금 많이 내잖아. 나 지금 너무 기분 나쁜데. 왜?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합리적으로 들려?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왜 이래? 나는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건데. 우리 가족 미래가 아니라 오빠 미래겠지. 뭐? 오빠는 지금 엄마 재산에만 관심 있잖아. 나한테는 관심도 없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결혼했으니까 어머님이 장모님이 된 거잖아.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당신이랑 결혼했으니까 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너무 명확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에 남편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됐습니다. 엄마가 오셨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장모님, 요즘 투자 같은 거 하세요? 투자? 네, 빌딩 말고 다른 투자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괜찮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지금 있는 빌딩만 관리해. 아, 그러시구나. 그럼 주식은요? 주식도 안 해. 그럼 현금은 어디에 두세요? 은행 적금이요.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끼어들었어요. 오빠 그만해. 나 그냥 장모님 재산 관리 도와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지금 캐먹고 있잖아.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사위가 관심 가져주는 게 고맙지. 하지만 엄마의 눈빛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화장실 간 사이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최서방이 요즘 좀 이상하지 않니? 네, 엄마. 저도 느꼈어요. 조심해라. 돈 문제는 사람을 바꿔놓거든. 엄마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큰 싸움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지금 우리 엄마 돈 때문에 태도 바꾼 거지?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몰아가냐? 그럼 왜 갑자기 엄마한테 잘해? 왜 갑자기 재산 이야기만 해? 아니, 그게 말 못하겠지. 솔직히 인정해. 오빠는 엄마 돈이 탐나는 거야.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래, 맞아, 탐나. 2천씩 매달 들어오는데 안 탐날 사람이 어딨어? 우리 월급 합쳐봐야 600도 안 되잖아. 근데 장모님은 매달 2천씩 벌고 있어. 당연히 부러운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드디어 본심이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아니 말해봐. 오빠 속마음이 뭔지.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증여받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 인생이 편해지는 거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엔 사랑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의 재산을 알고 난 뒤로는 저는 그저 재산에 다가가기 위한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오빠, 응? 우리 이혼하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나 더 이상 오빠랑 못 살겠어. 그 말을 내뱉은 순간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혼까지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나는 진심이야.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날 밤 남편은 계속 빌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엄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너 진심이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결혼 생활이 원래 그래.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어. 용서해주면 안 될까? 엄마,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엄마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그걸 알고도 어떻게 같이 살아? 나는 못하겠어.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네가 결정한 거라면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본격적인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완강히 거부했어요.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해. 왜? 나랑 살고 싶어서? 아니면 엄마 재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어요. 본심을 말하면 더 불리해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고 양육권과 재산분할 협의를 시작했어요.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알았어. 남편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싸워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재산분할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았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니까요.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양육비만 정기적으로 보내줘. 알았어.
모든 절차가 끝나고 이혼 확정이 되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프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이혼 후에 저는 친정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시작하는 새로운 생활이었어요. 엄마,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엄마는 여전히 매일 오셔서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100만 원도 계속 드렸지만 엄마는 받기를 거부하셨어요. 이제는 필요 없어. 그냥 손주 보는 게 즐거워. 아니야, 엄마, 받아줘. 엄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만 잘 살면 돼. 결국 저는 그 돈을 아기 적금으로 넣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육아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남편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짜증 섞인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우리 아들, 엄마랑 잘 살자. 아기는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저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복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부터 회사 다닐 것 같아. 그래, 준비됐어?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애는 어린이집 보내고. 그러려고 근처에 좋은 곳 알아봤어. 엄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대견하다.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네.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어서 가능한 거지. 복직 후의 회사 생활은 예전보다 더 즐거웠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집에 돌아가면 짜증내는 남편이 아니라 웃는 아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동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혼자 애 키우면서 일하기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혼자서 다 하는 거야?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셔. 그래도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못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되더라고. 어느 날 우연히 전 남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동료를 통해서였어요. 너 전 남편 재혼했다며? 아, 진짜? 나이 좀 있는 여자랑 했다던데? 근데 그 여자 집이 부자래. 그렇구나. 역시나였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는 괜찮아? 기분 나쁘지 않아? 아니, 전혀. 오히려 다행이야. 그 사람이 행복하면 됐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어떤 감정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에 아이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100만 원을 아끼겠다고 이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 남편은 100만 원이 아까워서 친정엄마를 함부로 대했고 그 결과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가족이라는 존재를 모두 잃었습니다. 만약 그가 100만 원의 가치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 돈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했다면 지금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어요. 눈앞에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평생의 가족을 잃는 선택을요.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아이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일상, 그리고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엄마. 이 모든 것이 제게는 어떤 재산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